청와대에서도 우리 팟캐를 다 듣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직접 다 들었어요. 듣고 또 놀라운 게 의원들이 초선들 있죠. 초선이나 재선급들은 정치를 팟캐 듣고 배운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한 달이 거치면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제가 아는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차에서 이동하는 때 팟캐를 계속 틀어놓는데요. 계속 듣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초대 내각과 또 내각이 아니어도 하여튼 여러 자리를 줄 때 결국 이것저것 뭐 논공 행상도 했고 그다음에 경력 감안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되게 1, 2년밖에 안 가잖아요. 네. 요직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놀라운 세대교체적 발탁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제 대법원장 하나 세대교체한 거죠. 네. 소위 2기 내각은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에너제틱하게 약간 무식하게 그러나 목표 지향이 분명하면 과정상의 실수가 다 용서가 되는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은 뭐 보수 세력도 좀 끌고 안아야 되고 뭐 등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투사 말고 약간 미지의 인물이다 하더라도 인선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서 크게 세대 교체적 의미를 갖는 인사가 있고 그때 재출발하듯이 또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태도라고 보거든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할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도와 태도를 보였느냐가 그 어떤 이미지를 좌우해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1기 내각은 그렇게 봤거든요. 일단은 개혁을 위한 안정. 요 느낌이었어요. 안정시켜놔야 개혁도 한다 이런 느낌. 네.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면 개혁도 죽법도 안 되더라 이런 그 컨셉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엔 총회 갔다 올 때 그 전에 첫날인가요? 세계 시민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민주주의는 굉장히 완만하게 발전하는데 한국이 이제 촛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계에 사실상 유례가 거의 없는 어떤 혁명적인 걸 이루어낸 거거든요. 네. 피 흘리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이 세계 시민상이니까 뭐 대단해 보인다, 뭐 이것도 뭐 노벨 평화상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적폐 세력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변질을 시켜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 그 집회 나오는 거 그 사람들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딱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 뽑힌 게 문재인 대통령인 거잖아요. 네. 촛불 시민들 중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4.19도 아니고 5.18도 아니고 6월 항쟁도 아니고 2017년과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촛불혁명이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성공한 혁명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네. 자랑해도 될 만하고 또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구동성이죠. 그럼 뭐 우리가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서들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근데 지금 세계 시민상 예를 들었듯이 그 상의 가치는 상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걸 어떻게 이제 돋보이게 만드느냐에 이제 더 달렸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우리도 이제 한 번 더 슈퍼스타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한국이란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 경제력은 이제 쭉 치솟아서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약간 메이저급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했을 때도 가령 예술가로서 월드 클래스 지금까지 딱 한 명 나왔어요. 정경화예요. 그건 제가 아는 분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명우 씨? 뭐 훌륭한 사람인데 로컬 뮤지션이에요. 월드 클래스 예술 분야 전체 딱 한 명 나왔어요. 체육 분야에서 옛날 차범근 그리고 김연아 이 정도. 박지성 선수는 원오브댐이었고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월드 클래스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죠. 김대중. 예, 김대중은 뭐 아주 조그만 촌동네 나라까지도 다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저항 정치의 산물. 한국이 불행해서 생겨난 스타였어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슬프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국정을 운영해서 좀 메르켈쯤 되는 또 오바마쯤 되는. 근데 거기는 뭐 나라의 규모나 이런 게 이제 크게 배경에서 작용을 했는데 의외로 국가의 수준 규모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 정치인 자체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된 수가 많죠. 뭐 이 체코의 바칠라 하벨 같은 사람
또 이건 뭐 민중혁명과 연관이 되지만 바웬사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정말 먹어주는 스타급 유력 정치인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선수를 그렇게 좀 만들 수 없나? 그러니까 퇴임 혹시 후에도 딱 되잖아요. 국제 평화사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얼굴 되지, 목소리 되지. 사람 소박한 게 좋거든요. 어그레시브하게 맞아요, 마다다다다 내서면 인기 없어요. 아, 약간 이 사람 수줍잖아요. 그리고 또 탄탄하게 안에 갖춘 거 있잖아요. 겸손과 내공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은 아니지. 근데 집권하는 동안 해서 국제사회가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쳐다보는 사람들, 교황 쳐다보고 유엔 사무총장도 한 10년이 공백기였어. 한국인 총장 때문에 없는 사람, 노바디가 돼버렸다니까. 네. 근데 구테레스는 요즘은 다 인용하잖아요. 구테레스가 뭐라 그랬다. 그리고는 이제 뭐 미국 대통령과 몇몇 지도자인데 그런 반열에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선수.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일단 그 시작점이 세계 시민상 받은 거예요. 세계 시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이번에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명도가 계속 쌓이고 그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봐요.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호주 총리나 뉴질랜드 총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뭐 돌고래가 많이 나타났어. 이것밖에 뉴스가 없는데 어떻게? 캐나다도 그러니까 옷 잘 입고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우리는 분쟁의 한가운데야. 전 세계 화약고 같은 그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롤이 크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반대점에 있는 건데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북핵을 너무나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럽게 느낄 정도로 잘 해결해 버린 사람. 그런 브랜드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을 왜 슈퍼스타의 가능성으로 보냐면 지금 슈퍼스타예요. 왜냐하면 지지율 80%대를 계속 유지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런 고공 지지율의 배경을 한 번만 잘 보잔 말이에요. 뭐냐면 잘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인재 같은 사람. 이인재는 지금 코미디언으로 보지만 한창 때는 아주 똑똑하고 연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주해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자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막 하면서 굉장히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열세야. 뭐 안철수가 악각되면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 정치한다고 나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죠? 저번 대선 때 나왔으니까 5년. 한 5, 6년 세월 우리가 문재인을 봤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된다고 그럴 때도 되기도 어렵고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삿대질이나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이라고 앉아갖고 이탈하고 그렇게 안 되죠. 뒤집어 봅시다. 근데 민주당이 더러운 놈들은 다 나가서 제일 저 클린한 정당이 되더니 지지율 제일 높아. 대통령 먹어. 그러니까 파이널 루저가 있고 파이널 위너가 있는데 문재인 씨는 막 빛나서 잘나서 화려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야. 정반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 똥을 싸고 힘들어. 근데 보면 파이널 위너야.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요. 야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국제사회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하고 가서 악각되고 뭐 마크롱처럼 악수 대결하고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그리고 좀 약간 모질라 보여도 된다니까. 왜냐면 트럼프는 지잘난 맛으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혼자 성공한 사람 뭐라 그래? 그 자수성가도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잘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다 맞춰줘.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가서 자존심도 없이 왜 저래 비리비리 할까? 근데 지금 당장 뭐 미사일 제한 그 중량적 제한 풀고 뭐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위너로서 아주 절묘하게 집권 기간 내내 푸틴하고 놀아야 되고 시진핑하고 놀아야 되고 아베하고 놀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하고 놀아야 되는 그 과정에
저렇게 허허실실 허약한 것 같은데 열매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따내가는 그 모습이 네. 슈퍼스타의 등급의 첩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아니까. 언론들은 그래요. 북핵, 트럼프 공방이 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려워져, 힘들어, 무용지물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들이라는 게 운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히 좋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뿐이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유엔 갔다 왔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유엔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를 사실상 저격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널드 레이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레이건은 정말 사부 같은 사람이에요. 강한 미국을 주장한 그 아젠다를 그대로 갖고 와서 대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유엔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대화, 평화. 힘은 결론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전쟁 일으킨 게 쓰는 게 아니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접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하나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개탄스럽다. 이게 굉장히 코미디적으로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북핵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막 그걸 재밌게 받아서 웃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대선의 원동력이었던 단어예요. 막말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만 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개탄스럽다. 번역이 약간 좀 느낌 다른데 그것 때문에 힐러리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된 영우가 개탄스럽다예요. 근데 김정은을 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머릿속에 대선 때 승기를 잡았던 그 단어가 똑같이 매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의도하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고요. 한쪽에서는 당근을 이렇게 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노련한 뭔가가 있더라. 네. 네. 내가 적어도 이 새날을 함께하는 마음의 연대를 느끼는 분들만에게라도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협상해서 막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숙이고 시진핑한테도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주요 정상들하고도 다 그런 관계 맺기를 현재는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 대립을 문대트, 문대시, 문대푸가 아니라 그들끼리 하게끔 하면 우리 손을 필요로 할 때 상황을 만들어줘. 옛날 김일성이 그거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운전자론 비슷한 게 옛날 60년대 냉전 때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이 나쁜 것보다 100배는 나쁜 게 소련하고 중국이었어요. 중공이었지 그때는. 그 두 나라는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수정주의다 또 개량주의다 뭐 교조주의다 갖고 만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김일성을 그때는 우리는 박쥐라고 배웠는데 박쥐가 너무 지혜로운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둘은 싸우는데 북한은 뒤로 빠져 있는 대신 중국이 뭐 막 외칠 때 북한들은 야, 너 우리 표 좀 들어줄래? 소련이 또 뭐 막 외치고 싶을 때 또 똑같이 북한한테 이러고 그래서 등거리 외교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한 정부의 입장을 막 주장하고 내세워갖고 중국 정부하고도 불편해지고 미국하고도 투닥투닥하면 이건 정말 오리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서 존재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미중, 미러 뭐 이런 그 강국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뭘 내세우냐고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소의 모습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휘날리고 아니면 트럼프의 길을 꺾고 왔노라 이러면 이건 난 불행해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없음.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밖에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알고 보면 그것도 에너지 많이 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실하는 거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앞에 저는 홍준표는 별거 없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는 의미가 정말 꼴보기 싫은데 협조도 구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 있잖아요. 사인간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 거래처 사장 정말로 만나기 싫고 막 쟤 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와줘야만 내가 돈을 벌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철수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하면 한국어로 하기가 좀 그래요.
개탄스럽다. 연민 같은 건데 깜냥이 안 된 사람이 이제 이것저것 다른 분야에 성공해갖고 이제 권력까지 갖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참 이상한 모습인데 요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가기 전에 전화로 거의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하여간 인준안 통과가 됐어요. 예. 대법원장 통과는 작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매우 상당히 큰 의미일 거예요. 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심재환이나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다 저기서 떨어집니다. 마지막 그 1차 되고 사법고시 1차 되고 2차 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DJ 집권 딱 하고 운동권 출신들 사법고시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에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건데 하물며 대법원장이 그런 시각 갖고 있으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12년 할 거거든요. 첫 임기 6년. 한 번 더 하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세균은 구렁이지. 예. 정세균은 자유한국당 만세 그래도 믿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죠.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안철수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하고 대통령이 잘 지내는 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안철수가 과연 당 장악력이 있냐 했을 때 지금까지 검증된 거 보니까 그냥 껍데기 저기 아니에요. 대표 아니에요. 그때 방송으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안철수의 엄청난 패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뭐 서울시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서울시장 나올서 떨어짐으로 해서 정기현태로 이어지는 그림. 저는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보는 쪽이고요. 보궐선거를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 거기 노원에 또 다시? 아니요. 거기는 송파,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노원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성파 정도가 명분이 있다니까요. 최명길 자기 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언은 좀 섣부르지만 어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역구 나와도 서울시장 나와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신망이란 게 있어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안철수의 심리 분석을 좀만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전형적인 그런 과예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고 뭐가 못 되면 잠깐 운이 없을 뿐이야 생각하는. 그 당시에 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됐을 때 자기 속마음은 겉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율투표라는 이름으로 지금 했었는데 막상 인준되니까 우리 당 사람들이 도와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치환시키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정계에 은퇴하는 순간인데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병에 나오는 것도 어떤 사회적 허명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쭉쭉쭉 보면 결론적으로 자기의 이름값으로 선거에 나가가지고 한번 떨어져 봐야 그때서 한번 느낄 겁니다. 자기가 어떤 한계를. 저는 추세가 꺾이는 거를 여러 번 봐왔거든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안철수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또 대립각을 세워서 하여튼 국정을 끌어가냐는 과제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그 변수가 되질 못하고 소위 대주주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뒤에 또 몇 명 있겠죠. 뭐 김한길 뭐 등등 뭐 좀 작용을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실제 대주주들하고 전병헌 씨가 엄청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전병헌이 다 그건 해야지. 대통령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임종석이 하겠어요? 그럴 일은 아니지. 어쩌면 지금 이 추석의 민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거나 푹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이 추석 민심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새 정권이 등장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그러냐는데 이제 문 대통령의 과제는 너무 선명하게 이제 2대 과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는 안보죠. 도대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핸들해서 전쟁이 눈앞에 가시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이건 말이 아닌 거거든요. 한두 해에 걸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 안정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과제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상이 없었죠.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게 너무 중대한 과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 이전이죠. 경제가 일정 시점이 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령 노동자 임금 상승의 방법이 있거나 복지라는 재정 투자 방법이 있거나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위로 쭉 올라간 돈을 특정한 시점에 아주 전폭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일들이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선결 과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중하위 계층들의 구매력이 이렇게 없어갖고는 그냥 아마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가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은 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옛날에는 대통령이 막 휘저어서 대기업의 수출 뭐 몇 퍼센트가 달성하고 성장률 이거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속아 넘어가요. 그보다는 소득 이전에 정권이 총력을 걸어서 적어도 한 1, 2년 안에는 그 가시적 결과물이 피부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도대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쪽으로? 저는 감지되질 않아요. 근데 저 누구야 저 공정거래인 누구죠? 김상조나 김동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하성이나 그냥 있지 않겠죠. 이 과제를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플래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이건 하자마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문 대통령이 양대 과제를 소득 이전하고 그다음에 남북 평화라는 양대 과제를 상당한 정도로 임기 2년차 이내까지 결과물을 보이면 그다음에는 그냥 민주당 주류 사회로 장기가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허리띠 바짝 메고 고민 더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1차 결과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한 번 나오죠.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상당히 상황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 논란 끝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긴 한데요. 예전 같으면은 그 지지율이 출렁해서 한 10몇 프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촛불의 어떤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랄까 조금씩 뭐랄까 자기들의 회귀 본능 같은 걸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지 이쪽 분들의 지지가 빠지고 있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문재인의 상대 쪽 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을 주질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 따라가는 심리 있잖아요. 밴드웨건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돼버린 건데 아무리 연구해서 그 명단을 들여다봐도 거기 리더급 보여요? 자한당 또 바른당에 없죠. 예. 없어요. 이은재 씨 정도면 어떨까? 아니면 전희경 씨 같은 떼하세요. 슈퍼스타를 딱 어울리잖아요. 이미지상. 네. 예. 아이고. 제가 봐도 그쪽 사람들은 지금 현재 비전이 없어 보여서 그 비전이 없는 게 가장 더 침울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페미니즘적 성향, 여성 우대 여기에 대해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참여정부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 뭐 그러면서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무슨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심지어 나는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내가 떨어져가지고 최초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재밌는 분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불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주인들 있죠, 주인. 저 같은 사람은 우린 다 머슴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주인이 있어요. 뭐 재벌 오너들 주인이고 언론사 쪽에 뭐 학계 하여튼 다 있어요. 그 주인들이 모이면 동창 관계나 혈연 관계나 뭐 모임 관계로 다 엮여 있어요. 다 엮여. 그냥 싹을 엮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집안이야. 전혀 다른 기업과 무슨 대학과 무슨 국회와 무슨 사법부의 다 집안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적어도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필요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당이 필요하니까. 대신 우리 당은 당연히 새누리당이야. 당연히 새누리당이야.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그 사람들하고 혼사 맺고 친구도 거기 있고 다 그거예요. 근데 그 연애 고리가 서서히 이탈해서 지금 보니까 특히 이제 기업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평상시 관계 맺기, 평상시 뭐 술도 먹으러 가고 해외 여행할 때 같이도 가고 하는 그 관계가 아직 매우 많지는 않지만 민주당 쪽 사람들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 대통령도 바로 그런 환경, 한국의 주류 사회와 접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접목되면 막 손가락질하고 이제 진보 지식인들이 엄청 비판을 할 텐데 적어도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올려놓는 정도만 하면 혁명이 아니라 한 단계만 올려놓고 다음을 본다고 하면 문 대통령의 그런 보수 행보는 거의 뭐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는데 예. 한국의 소위 주인들, 오너들이 민주당과 청와대와 본격적인 교류 이런 걸 하고 있는 국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미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주자들이 없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못 해요. 5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집단에다가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좀 건강한 보수에게 투자를 하겠다요. 그게 주류의 어떤 흐름이 돼버린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건 훨씬 쉬워지겠죠.
매출 한 5조짜리 기업 오너인데 내가 홍준표랑 놀겠냐고. 미래가 없거든. 미래가 없는데 투자 안 해요. 안철수 대표도 미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민주당이 유력한 사람들하고 인연을 쌓으려고 했죠. 예. 우리들 마음 움직이는 거랑은 다르게 주류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이 전 들립니다. 그리고 그게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아마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될 건데 그 모습을 현재 촛불 시민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지. 아주 싫겠지. 매우 싫겠죠. 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 저는 일생을 변두리에서 살았고 제 삶의 환경도 그런데 막 커피 얘기를 하면 갑자기 상류 사회가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저런 취향을 얘기하면 갑자기 하이소사이어티로 간주되는 게 있어요. 그럼 굉장히 재밌거든. 근데 제가 이제 매일 라디오 진행하는 거 아시죠? 밤에 네, 음악. TBS에서 하시죠. 예, 하는데 게시판에 택시 기사 중에 이름이 익숙한 분이 김갑수 씨를 참 좋아하는데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서 가까이 또 느낄 수 없다. 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해서 아예 생방 중에 도대체 그 속마음이 뭔지 좀 써달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올렸어요. 그대는 상류층, 나는 하류층. 이거 올렸어. 근데 마음이 찡해지는데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막 속에서 그 순간에 오갔거든요. 한 얼마 전인데.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입에서 뭐라고 저잘 얘기하는 걸 들어서도 그렇고 내가 상류 사회로 간주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돼 있구나. 이걸 어느 순간 퍼뜩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로 연장을 해서 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이나 내각의 중요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회, 어울리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게 상류 사회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들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나처럼 국밥 먹어야 되고 나처럼 안경 10,000원짜리 써야 되고 뭐 허름한 인생에 되는데 분명히 배신감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속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생활을 얼마나 서민적으로 사느냐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인식의 문제니까. 하여튼 뭐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간단히 추리자면 적어도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성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잘 되는 길이다. 자한당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그 그림보다는 한 200배 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작가님이 택시 기사님의 사연하고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게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기득권이 돼서 지상파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계급적으로 뭔가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아저씨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슈들이나 어떤 논란 끝에 우리를 대하는 거 보면 저 양반들이 우리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네. 처음에는 동의를 못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거만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정말 이 방송을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같은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단지 나는 김갑수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정도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헛소리 하나 보태면 난 근데 좀 없는 척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많이 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시계가 5,000만 원짜리 시계거든요. 우연히 알았어요. 야 이거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알았는데 거기 나가서 그 반찬 깎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예능 프로에서. 그걸 좋아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없는 척과 못난 척이 한국에서는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싫어. 있는 척이 제일 바보 같은 것이지만 없는 척은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모자란 영어 단어 얘기하면 누구나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웠는데 막 발음이 막 꼬여서 뭐 모르는 것처럼 막 이런 거 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인간적이라는 민명하에 그 없는 척으로 서로를 끌어내려서 편안해지는 그런 사회 심리가 굉장히 싫어요. 네. 그걸로 가지고 이제 공격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푸나님 같은 경우에는 저러다가 뭐 너가 여의도 들어가고 싶어 저 그러는 거지 막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면 나 여의도에서 왔거든. 엄청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냥 담백하게 돼야죠. 그래 내가 시간이 좀 바쁘긴 한데 국회의원 시키면 뭐 한번 하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사실은 정치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무리 어때? 나만큼 일반 시사를 수년 동안 나만큼 공부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닌 걸 기라고 하니까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좀 약간 놀랄 같은 얘기를 좀 할게요. 돈 얘기를 좀 할게. 국회의원들을 막 기득권으로 얘기해요. 네. 예?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뭐 세비가 1,000만 원이 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것저것 제하면 뭐 한 8,9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쳐야 보좌진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소박한 사람들은 엄청 돈을 많이 받는 상류층이라고 간주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버는 돈은 돈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절대 안 합니다.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이제 실제 이제 재력이지만 자산을 제외하고 매달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한 5천 원 넘어야 한 달에 5천 이상은 벌어야 뭐 돈을 좀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알고 봤더니 뭐 굉장히 비싼 무슨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얼마짜리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배신감 느끼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 어리고 착해서 그런 것 같아. 학생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 막 그 손가락질하더라고.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회 계층적 분화 상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가면을 쓴다니까.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 뭐 소박한 척, 소탈한 척, 없는 척. 근데 그거 굉장히 웃기는 위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 정치 얘기도 재밌고요. 커피 얘기도 재밌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기 전에 우리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꼭 굳이 의미를 두자면 정권 교체하고 나서 첫 추석이에요. 뭐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우리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정말 풍요롭게 되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예전 분들은 그럴 것이 보릿고개 지나고 6월 이렇게 지나고 이제 곡식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풍요로운 시기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추석을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작가님은 서울 출신이시죠? 네. 그 추석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친척들 만나고 네. 뭐 그런 정도의 추억인데 지금 그 정권 교체되고 첫 추석이라고 의미부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도 추석 같은데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지금 농사를 푸나님도 안 짓죠? 지입니다. 저요? 도시농사를 집니다. 도시에서 어딘가에서? 무슨 옥상에 이제 큰 네. 텃밭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네. 소파님은? 마차님이요. 마차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추석에 스트레스 좀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추석은 노는 날이다.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로 며칠 놀 수 있는 거니까 놀아야 된다. 왜 도대체 차례는 왜 지내고 조상이 감사해요?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죠? 내가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나?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개척해온 게 내 의지와 내 노력이었지. 무슨 조상의 음덕이 뭐 어디 개떡 같은 소리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정말 웃기지 않냐고. 아니 부모가 하룻밤에 쾌락 때문에 내가 생겨난 건 맞고 그다음에 뭐 어릴 때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줬지만 그걸 그렇게 고마워해야 되냐고. 역시 쿨하셔. 아니 내 나름의 이제 소신인데 전통 사회가 농경 사회였는데 그거를 지금도 굳이 유지해야 된다는 그 고집스러운 신념이 뭘까? 조상은 지혜로웠고 뭐 과거는 찬란했고 부모님은 훌륭하신 어르신들은 뭐 나는 사회에서 나이 많아서 어른이 된 사람 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별로 못 보겠거든요. 그냥 나이가 많아지면 뇌가 몽롱해져서 이제 서서히 이 지상에서의 삶을 지구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인 거지. 거기다 내가 뭐 그렇게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인생을 이제 관리할 수 있을 때 결혼 이후가 되겠죠. 그 전통 방식은 싹 없앴어요. 제사 같은 건 뭐 택도 없고 제사를 왜 지내냐고. 그러니까 차례의 의미를 원래 우리는 알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햇곡식으로 예를 올린다. 사실은 그 예라는 건 땡스기빙 데이 같은 거죠. 야,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으니 잘 먹읍시다. 거기다 의미부여는 조상의 덕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아름다운 미덕인데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상과 나의 계열적 관계의 인식은 이미 끊어진 거고 뭐냐면
전통사회라고 하는 중세까지는 인간이 개인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속한 거대한 어떤 전체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태어나고 그 순환의 한 연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죽음도 그렇게 슬픈 게 아니고 누구의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과잉되게 애정을 퍼부을 것도 아니고 전체 속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사회가 있었고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죠 지금은. 이 상황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원자화됐어요. 나라는 개체로 존재해요. 그것은 좋다거나 그것은 나쁘다거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꽃이 하나 있는데 이 꽃은 좋아요 나빠요. 그냥 꽃으로 존재하는 거죠. 평가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 살이의 양식이 바뀐 거라고. 관계 맺기의 양식이 바뀐 거고 나로서 존재하는 방식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전통에 좀 안 매였으면 좋겠다. 예. 난 더구나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좀 구질구질한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일단 친척이 왜 중요할까? 저도 그건 진짜 동의해요. 예. 옛날에는 대가족이고 농경사회 때는 친척이라는 관계가 노동력을 의미했으니까 재산이라든지 생존에 필요해. 근데 지금은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이 앞집에 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뭐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미움이라는 형태의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집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저는 38 따라지 출신이어서 그런지 잘 납득을 못 하겠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뭐 강력한 연고인 건 맞죠. 그런데 옛날서부터 생각해왔던 그 깊은 유대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가 안 가요. 저도 육촌이 있는데 그 집안하고 저는 전혀 별개예요. 작가님 말씀은 확실히 서울 출신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반론까지는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인간 자체는 원래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는 그 전제에 출발을 해보면 그래도 같은 피, 가까운 피라는 거에 대한 연대감, 솔리더리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근데 네. 핏줄의 유대감이 전통사회였다면 지금은 가령 생각이 같은 사람, 취향이 같은 사람, 왠지 그 느낌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이런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한 커뮤니티에서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핏줄의 중대성이 이제 현재 약화됐다면 이런 얘기 못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강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걸로 여겨요. 혈연? 예, 그 혈연이나 그런 식의 관계를 너무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심각한 게 부모 자식 관계인데 뭐 40 몇 살, 뭐 50 몇 살들도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자녀로 평생을 사는데 그게 이 무책임해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계속 평생 부모 내가 태어난 건 유전자를 밑에 다음 세대에 보내라고 있는 거니까 제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그다음에 내 배우자. 그다음에 내 자식. 그다음에 여분이 남은 내 윗대 부모로 가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부모가 그렇게 다 훌륭하냔 말이에요. 전혀 안 그렇거든. 추석을 맞이하면 벌써 수십 년째 늘 이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야 돼요. 저는 방송 특히 라디오를 많이 했으니까 그 특유의 클리셰들 뭐 조상 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마음에 없이 해야 돼. 이번 추석 때도 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속마음으로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비난받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지금 말하듯이 전통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하나가 종교 같은 거예요. 그걸 왜 갖지 불편하게? 그러니까 문화로는 이해를 해요. 문화 현상으로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뭐 할 때 예를 치르기 위해서 뭐 그 정도인데 근데 왜 교회 가서 돈을 내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런 왜 돈을 내고 그 한국 기독교는 증오의 종교 아니에요. 생각 다르면 증오하고 또 돈의 종교 아니에요. 돈이 해서 목사들이나 뭐 해서 엄청난 거 갖고 뭐 굉장히 잘 살더만 가난한 교회도 있겠지만 뭐 아주 왜 그러니까 문화 현상으로 교회들은 왜 문 닫고 있지? 그 저 많은 시설들, 저 많은 공간이 왜 지역사회에서 안 쓰이고 거기 오너들끼리 뭐 따로 뭐 하는 거 장소로만 쓰이지? 또 굉장히 그 부동산의 개념으로 봐도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뭐 종교라는 게 인간의 뭐 이렇게 본성의 하나로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다니까 거룩한 것에 대한 뭐 인정하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철기 문명 때문에 생겨난 계율을 지금도 믿으라고? 무리를 막 걷고 뭐 갑자기 처녀가 잉태하고 뭐 그런 걸 믿으라고? 난 그런
이 서방권의 내 지인 중에 그런 거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 2000년 전 전설이지. 왜냐하면 통치 범위를 넓혀야 되니까 그 자기 그 소속된 공간에 계율을 따르는 게 훌륭한 일이라고 믿게 하는 어떤 기제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뭐 문화 현상으로 종교가 있는 건 좋을 수도 있는데 삼천 대천 세계라든지 뭐 불교의 그 뭐 옥기단번이 몇천 년 만에 뭐 그런 걸 다 믿으라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례를 종교로 들었지만 뭐 그걸 포함해서 집안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하고 뭐 조상이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동의가 안 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단 끊어내기가 중요하다. 제사 같은 걸 왜 지내느냐. 제사는 굉장히 꼴사나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영국의 평민이 귀족 흉내 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건 4대부 집안인데 4대부는 우리나라 이 조선조의 전 인구의 5% 이내였어요. 나머지들은 다 성도 없이 뭐 그렇게 살다가 조선 후기에 갑자기 푸나님이 성이 뭐죠? 권씨입니다. 권PD입니다. 무슨 권씨죠? 언동권가입니다. 그러면 푸나님의 조상은 노비였을 확률이 높죠. 확률상. 좋은 성은 되게 가짜일 확률이 거의 90%예요. 왜냐? 그게 우리 전 조상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은 매도 안 되고, 근데 안동권 씨가 무지 많고, 김혜김 씨가 무지 많고, 전주희 씨가 무지 많은 거는 조선 후기에 노비들이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 몽땅 그 성을 주거나 아니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천씨, 방씨, 뭐 마골피 성은 돈 주고 절대로 안 샀기 때문에 그건 제 성일 거라고. 근데 소위 소파님은 성이 뭐죠? 마차님. 양씨요. 양씨. 무슨 양씨죠? 양이요. 그거는 원래 성 맞겠다.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로 노비의 성씨가 돼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4대부 가문의 아주 유력 집안에서나 하던 행사를 왜 그렇지 않은 우리가 다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4대부 가문이었어요. 제가 그 종갓집 아들이기도 하고. 믿고 싶은 거죠. 어떻게 거기에 정착해 있는지 그 원리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성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무슨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은 뭐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갑자기 자존심이 확상하네요. 자랑이라고. 하여간 저는 어떤 한 차례 끊어내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통의 통념에 사로잡힌 것도 그렇듯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온당치 않게 느낀다. 그리고 우리 윗대 가장 가까운 부모 세대에게 열정을 쏟으라는 그 효관념 같은 거 정말 잘못된 거다. 예. 내 인생에 투자하고 내 다음 세대 자녀나 이쪽에다가 자기의 에너지를 쏟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혹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나키스트에 가까우신 거죠? 사실은. 아나키즘하고는 별 관계는 없겠죠. 그냥 나쁜 놈이겠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념들 쓸데없는 건 버리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갈비 손질할 때 기름기 같은 거 걷어내고 딱 갈비만 먹자 이런 주의자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규정을 한 번씩은 내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나의 무엇을 이루어져요. 누구의 자녀, 어느 집안, 어느 학교, 어느 고장 이런 걸로 엮였는데 그거 참 누추한 일이에요. 그냥 온전하게 나라는 개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을까? 실제로는 그렇게 존재하면서 이 연고와 관계의 고리 속에서 항상 나를 판단하는 것은 참 하여간 자아 정체감이 박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 혼자 살아? 돌틈에서 혼자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외에 내가 맺는 관계가 어디에 있지? 나는 아주 허황되게 얘기하는데 인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어느 귀퉁이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인류라는 전체 흐름의 동향 속에 같이 올라타서 왔다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고요. 범위를 좁히면 한국이 되겠지만 한국인이란 범주 안에 있고 싶진 않아요. 네, 그건 너무 지긋지긋한 일이야. 국적을 바꿀 수만 있었으면 벌써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바꾸고 싶은 나라는 별로 없어. 국적을 한 3년에 한 번씩 이동하고 다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나키스트 맞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너무 한국인이고 투머치 코리아냐. 물론 한국인이란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걸 그렇게 밤낮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듯이 범위를 자꾸만 자기 연고 속에서 규정해서 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버려야 될 습성 같아요. 벌써 저보다 선배님이신 우리 김갑수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올 추석에야 비로소 제 꿈을 하나 이루거든요. 제 꿈이 아니고 사실 어머니 꿈이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갓집의 7대 장손 며느리셨어요. 그러니까 온갖 집안에 그 대소사가 무지하게 많으셨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예전에 자식들하고 명절에 음식 장만 안 하고 여행 가는 게 평생 꿈이었어요. 네. 올 추석에 그 꿈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 좋다. 네.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일찍이 수개월 전에 서둘러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제주도 3박 4일 갔다 오는 네. 일정이 있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서 어머니도 처음 해보시는 경험이에요, 그게. 네. 굉장히 약간 죄의식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네. 추석 당일날 차례를 안 지낸다는 부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들들이 전혀 반대하거나 뭐 이상하다 이래 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합시다. 한 번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관례가 되면 매년 추석이나 설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인식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삶이 좀 더 훨씬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네. 약간 명절을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휴일, 할러데이 노는 날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때. 그러니까 막 음식을 엄청나게 차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로 그러냐고 먹을 게 없냐고 사 먹거나 평상시랑 똑같이 먹으면 되지. 뭐 먹는 거에 뭐 한이 서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할 일을 싹 면제하면요. 좋죠. 추석. 이번에 또 길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건 여행 가는 거고. 작가님 뭐 하세요? 방송 출연하십니까? 몽땅 생방을 합니다. 하루도 못 쉽니다. 주로 어디 나가시는데요? 그거 리스트 좀 해주세요. 아니 그보다 데일리 밤에 어. 라디오 DJ니까 어. 그 추석 특방을 해. 근데 이제 아나운서한테 맡기고 쉴 수도 있는데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네. 왜냐하면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딴 사람들은 다 바빠요. 시댁도 가야 되고 뭐 그래서 뭐 내가 할게 그냥 그러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이게 남자들의 그 도예지 출신 남자들의 한 20%쯤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어요. 심야 라디오 DJ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좀 틀어줘. 뭐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해보세요 분위기 있게. 선생님 다 가지셨네. 네, 그게 다 가지신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안 나오던 그 시점에 인터넷 심야 라디오 DJ를 해봤어요. 실시간 청취자가 한 2만 명쯤 되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 들 정도로 그냥 로망이에요. 음악이 생방송으로 해요. 무조건 생방송해야 돼. 팟캐스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위앰프를 갖다 놓고 위앰프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음악들 리스트를 시켜놓고 하나씩 틀어주고 올라오는 사연 읽어주고 내 이야기하고 요 과정이 밤에 이루어지면요. 사람이 그 중독은 지금 막 작가님 말씀하신 커피, 담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돈도 생기고. 그런 거 명절에 그러면은 이제 댁에도 한번 가셔야 되고. 제가 근데 이런 주장을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사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처음 이제 돈을 벌게 된 게 83년부터거든요. 어디 직업적인 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를 100% 부양하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뭐 같이 산 적은 없지만. 예. 그리고 추석 당일에 어머니 댁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그 장모. 장인이 이제 작년에 돌아갔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될 걸 해요. 왜냐하면 내 속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본인은 다 하시고 청취자들한테는 나쁜 짓 해라 요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절충이 있는 거지. 예컨대 아버지 돌아갔지만 저 제사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냥 마음속에 가끔 안 됐네 그 양반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지. 예. 그리고 우리 장모가 아주 현명하시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만 내시는 집인데 그게 뭐 전통이래요. 뭐냐면 성씨가 다른 사람이 와서 제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래요. 사위가 제사를 주관하는 게 되게 웃긴 거래. 전 잘 몰랐는데 맨날 점치러 다니고 절에 가던 양반이 갑자기 카톨릭 선언을 하더니 성당을 등록을 하시더니 이제 우리 집은 제사 없다. 그때 이후로 그런 건 면제된 거죠. 사실은 카톨릭은 제사 지내도 되는데. 되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이유가 나 때문이었어요 보니까. 영향을 받으셨구나. 예. 하여튼 그래서 싹 그런 거 없애고 그래서 결혼하고는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죠. 매년 여행 많이 다녔는데 제 인생에서는 가장 좋았던 게 아이가 성장하는 한 14, 15년 동안 매년 해외여행을 한 2차례 이상 했던 것.
그러니까 뭐 많이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 꽤 다녔어요. 다 촌스럽게 뭐 그룹 투어도 다니고 뭐 그랬는데 저도 나름 뭐 이렇게 팍팍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행 경비는 안 아꼈어. 그래도 아직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예. 현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호사가 여행 같아요, 보니까. 예. 그것도 해외여행. 국내 여행은 재미없어. 왜냐면 국내도 너무 좋아졌는데, 송강사 이런 데 가면 기가 막히고, 제주도도 함덕 좋아하고 다 그러는데, 다른 하늘 아래 있고 싶은 거죠. 아, 느낌적 느낌. 네, 느낌적 느낌이다. 공기의 다른 하늘, 거기에 단 며칠이라도 가서 숨 쉬고 오면 아주 리플레시 되죠. 아주 기분 좋은. 근데 요새는 이제 못 가고 우리 아들이 안 붙여줘요. 야, 사정사정 해야 돼. 예. 저번에도 그 아이랑 그 여름 휴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밖에 못 갔는데 아, 녀석한테 정말 사정해서 같이 갔네. 가서 너무 딴짓만 하더라고. 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작가님 보고 있으면 이제 김갑수 작가 형님 보고 있으면은 본인은 그렇게 인정 안 하시겠지만 이를테면 어떤 사고의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본인은 그게 행복하시고 그걸로 끝이면 뭐 대체 뭐 이런 스타일이지만 이런 어떤 사고들이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면 일종의 남들을 대신해서 먼저 좀 철학을 해주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긴 한데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하는 건 다 편집되더라고. 팟캐스트의 좋은 점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멘트들을 편집하는 일은 없는데 어쨌건 저는 그 오늘 김갑수 작가님과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들을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알에서 뭔가 깨어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브락사스. 가면 갈수록 내 스타일이 정형화되고 고착화되지 깨려고 못하는 거거든요. 작가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싶은 것도 있어요. 곱씹어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뭔가 거부감을 느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살짝 욕도 먹으면서. 선지자식이나.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혹시 별나다면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직장에 매여 있고 그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사람 속에 있게 되잖아요. 저는 기질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일인데 일관계는 어쩔 수 없는데 내 사적 시간에는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했어요. 늘 지금도 거의 혼자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 사이사이에 뭐 가족도 만나고 뭐 그러지만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상태라는 거는 끊임없이 뭘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 이렇게 살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건 나쁜 것이고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왜 그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투성이에요. 근데 속 안에서 생각이 끓지만 그걸 행동으로 하거나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남들의 시선 속에 갇혀 살아야 되고 무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부딪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약간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이점이죠. 듣거나 말거나 막 떠들고 행동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죠. 우리 작가님은요 커피와 음악과 그 혼자 있는 시간 간혹 그러다가 처음 보는 매력적인 이성이 한 시간 정도 출렁하게 해놓고 또 가고. 근데 체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 같으면 별일이 많았는데 네. 그건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슬프지 않으세요? 어떤 게? 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지금 작가님이 느끼는 나이에 대한 느낌이 만약에 70대 80대에 보면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네, 상대적인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미 저만 해도 제 느낌이 뭔가 되게 슬프다. 이제 굉장히 저물어가는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작가님 나이가 제가 되면은 이 나이가 엄청 젊었던 걸 거 아니에요. 네. 그 속에서 뭔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 얘기 말미인데 너무 이제 큰 과제를 과제를 줬는데 다음에 나오시기로 하시고 네. 그거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제가 58세예요. 네. 그러니까 어정쩡한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30년 전에 이 나이였다면 이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면 돼요. 내가 소멸될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 일반적인 경우만 봐더라도 한 30년을 더 산다고? 20년을 더 살거나? 20, 30년 세월이면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죽음만 생각하고 사는 건 너무 웃기잖아. 그렇지. 예. 죽음에 대해서는 뭐 나름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는다. 어느 날
이렇게 쭉 가던 것이 툭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저 물건이 많잖아요. 판이 막 몇만 장 있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을 거예요. 박물관 수리 하는데 내가 미쳤냐고 시간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고. 장례 비용은 남겨두고 하셔야죠. 그거 좀 팔면 저기 장이 하나 사도 될. 예.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것, 나를 즐겁게 할 것 뭐 몇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거의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한 60년을 살았으니까 그 다음엔 넥스트 스텝은 전혀 다른 길을 걷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이메일을 처음 받은 주소를 지금도 똑같이 써요. 그 유니텔이에요. 다들 아니 유니텔 1,400원씩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어요. 한 달에. 그래요? 예. 대단하시네. 우리가 저 지지난주에요. 네. 그 영화 접속 이야기를 하면서 유니텔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아니 유니텔을 처음 받은 이메일인데 그것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요즘 돈 내고 이메일 안 되니까 다들 멍청하다고 그러더라고. 또 무슨 뭐 다 그래요. 뭐 아이디, 계좌도 태어나서 처음 가진 계좌를 지금까지 해서 은행 이름이 막 바뀌고 조흥은행이었다 신한은행이 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꿔요. 식당도 한 70년대부터 가던 식당을 지금도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 집 그 주인의 변천사를 너무 잘 알아. 뭐 그래요. 번거롭게 뭐 새로운 거 싫어해요. 가든 집 가든 식당 가고 쓰던 번호, 핸드폰 번호 처음 받은 거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뻔하죠. 제가 브람스 때문에 정말 숱한 나날을 밤새고 그랬는데 브람스나 말러나 쇼스타코비치나 뭐 코다이나 이런 걸 좀 더 아는 게 나머지 시간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쩜 제가 이건 별 인생 고백을 다 하는데 제 처가 뭐 해서 갑자기 부유해질지도 모를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막 쓰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을 좀 번잡하게도 해봐.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자기가 이제 어느 나이까지 살았고 그 다음 생을 살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인생을 다른 웨이 오브 라이프를 동경했다면 아주 전폭적으로 가령 아내와도 딱 이혼하고 나라도 바꾸고 이름도 새로 짓고 그런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캐나다에 사시는 제임스님. 제가 말한 사람은 캐나다에 사는데. 야. 근데 계속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요. 보람 느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개인적인 보람은 내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분이 나와서 색다른 얘기 들려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보다 선배여야 돼요. 선배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만큼 기득권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김갑수 작가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프렌드야. 또 이게 또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시나 했다. 아니 이거는 인문학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한두 살만 차이 나도 형 동생하고 앉았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거나 아래야.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심적으로 친구일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제 유산이거든. 조선조 때는 형이란 칭호를 썼어요. 형. 형이 뭐냐면 윗사람 그 형이 올더 브라더가 아니고 엘더 브라더가 아니고 프렌드란 말을 형이라고 그렇죠. 썼어요. 김형, 박형 이게 다 네, 호칭이잖아요. 네. 네. 그 스팬이 10살이에요. 10살 범위는 다 친구였어요. 그럼 저는요? 그때는 20대인가? 소파님은 마차요. 마차 같은 소파. 그러니까 아직 30대죠. 네. 그러면 여친이지 뭐. 여친 등극. 그러니까 하여간 우연히 학교에 어떤 고등학교에 1년을 먼저 다녔다고 왜 윗사람이 돼야 되지?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1년을 늦게 들어오면 막 고개 숙여야 되나? 그게 초등학교건 중앙고등학교건 대학교건 뭘 먼저 산 사람 우리말로 센파이 선배
그게 왜 공경과 대접의 대상이 될까? 굉장히 웃기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점점 그런 어떤 마인드들을 바꿔 가야겠죠. 예. 수평적 개념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그냥 있다고. 프렌드거나 이제 살아온 세월이 워낙 많이 차이지만 선생도 괜찮죠. 예? 근데 뭐 몇 달을 따져서도 형 동생하고 언니 동생 하더라고. 난 도저히 그건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위여야 한다는 것도 되게 웃기다고.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태도나 뭐 이거하고 그 사람이 형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존중할 만하면 존중하지만 나이가 나보다 10살 위지만 이거는 밟을 거면 밟아버려야지 왜 나이 때문에 위아래를 따지냔 말이에요. 아주 동의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질서라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니까. 질서가 왜 있어야 되냐고. 여기서 네? 논쟁 시작되면 또 2시간 더 하는데. 아, 우리 오빠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네.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맞는데 너무 혁명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갑수 작가님의 말씀을 반만 수용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작가님도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수야! 이런 개념, 물론 호칭은 친구랑 약간 다른 개념이겠지만 그럴 때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믿는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방송하다 보면 제가 힐링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이상호 기자가 막 인터뷰 말미에는 거의 우시더라고. 최근에 이상우 씨 한번 봤다. 네. 반대로 힐링 받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지칠 때쯤에서 자 좋은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못 하신 이야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네, 다 얘기했고요. 예. 이번 추석 때 철저하게 노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사하는 날 아니에요. 네. 자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추석 잘 지나고 여러분들 또 생활에 어떤 그 활력이 생기는 바로 그 시점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철수하고 대통령이 잘 지내는 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안철수가 과연 당 장악력이 있냐 했을 때 지금까지 검증된 거 보니까 그냥 껍데기 저기 아니에요. 대표 아니에요. 그때 방송으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안철수의 엄청난 패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뭐 서울시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서울시장 나올서 떨어짐으로 해서 정기현태로 이어지는 그림. 저는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보는 쪽이고요. 보궐선거를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 거기 노원에 또 다시? 아니요. 거기는 송파, 법적으로 네. 불가능해요. 예. 노원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성파 정도가 명분이 있다니까요. 최명길 자기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언은 좀 섣부르지만 어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역구 나와도 서울시장 나와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신망이란 게 있어요. 근데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안철수의 심리 분석을 좀만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전형적인 그런 과예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고 뭐가 못 되면 잠깐 운이 없을 뿐이야 생각하는. 그 당시에 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됐을 때 자기 속마음은 겉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율투표라는 이름으로 지금 했었는데 막상 인준되니까 우리 당 사람들이 도와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치환시키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정계에 은퇴하는 순간인데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병에 나오는 것도 어떤 사회적 허명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쭉쭉쭉 보면 결론적으로 자기의 이름값으로 선거에 나가가지고 한번 떨어져 봐야 그때서 한번 느낄 겁니다. 자기가 어떤 한계를. 저는 추세가 꺾이는 거를 여러 번 봐왔거든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안철수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또 대립각을 세워서 하여튼 국정을 끌어가냐는 과제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그 변수가 되질 못하고 소위 대주주들 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뒤에 또 몇 명 있겠죠. 뭐 김한길 뭐 등등 뭐 좀 작용을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실제 대주주들하고 전병헌 씨가 엄청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전병헌이 다 그건 해야지. 대통령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임종석이 하겠어요? 그럴 일 아니지. 어쩌면 지금 이 추석의 민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거나 푹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이 추석 민심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새 정권이 등장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그러냐는데 이제 문 대통령의 과제는 너무 선명하게 이제 2대 과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는 안보죠. 도대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핸들해서 전쟁이 눈앞에 가시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이건 말이 아닌 거거든요. 한두 해에 걸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 안정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과제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상이 없었죠.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게 너무 중대한 과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 이전이죠. 경제가 일정 시점이 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령 노동자 임금 상승의 방법이 있거나 복지라는 재정 투자 방법이 있거나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위로 쭉 올라간 돈을 특정한 시점에 아주 전폭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일들이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선결 과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중하위 계층들의 구매력이 이렇게 없어갖고는 그냥 아마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가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은 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옛날에는 대통령이 막 휘저어서 대기업의 수출 뭐 몇 퍼센트가 달성하고 성장률 이거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속아 넘어가요. 그보다는 소득 이전에 정권이 총력을 걸어서 적어도 한 1, 2년 안에는 그 가시적 결과물이 피부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우리 팟캐를 다 듣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직접 다 들었어요. 듣고 또 놀라운 게 의원들이 초선들 있죠. 초선이나 재선급들은 정치를 팟캐 듣고 배운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한 달이 거치면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제가 아는 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차에서 이동하는 때 팟캐를 계속 틀어놓는데요. 계속 듣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초대 내각과 또 내각이 아니어도 하여튼 여러 자리를 줄 때 결국 이것저것 뭐 논공 행상도 했고 그다음에 경력 감안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되게 1, 2년밖에 안 가잖아요. 네. 요직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놀라운 세대교체적 발탁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제 대법원장 하나 세대교체한 거죠. 예. 네. 소위 2기 내각은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에너제틱하게 약간 무식하게 그러나 목표 지향이 분명하면 과정상의 실수가 다 용서가 되는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은 뭐 보수 세력도 좀 끌고 안아야 되고 뭐 등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투사 말고 예. 약간 미지의 인물이다 하더라도 인선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서 크게 세대 교체적 의미를 갖는 인사가 있고 그때 재출발하듯이 또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태도라고 보거든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도와 태도를 보였느냐가 그 어떤 이미지를 좌우해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1기 내각은 그렇게 봤거든요. 일단은 개혁을 위한 안정. 요 느낌이었어요. 안정시켜놔야 개혁도 한다 이런 느낌. 네.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면 개혁도 죽법도 안 되더라 이런 그 컨셉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엔 총회 갔다 올 때 그 전에 첫날인가요? 세계 시민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민주주의는 굉장히 완만하게 발전하는데 한국이 이제 촛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계에 사실상 유례가 거의 없는 어떤 혁명적인 걸 이루어낸 거거든요. 네. 피 흘리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이 세계 시민상이니까 뭐 대단해 보인다, 뭐 이것도 뭐 노벨 평화상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적폐 세력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변질을 시켜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 네. 그 집회 나오는 거 그 사람들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딱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 뽑힌 게 문재인 대통령인 거잖아요. 네. 촛불 시민들 중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4.19도 아니고 5.18도 아니고 6월 항쟁도 아니고 2017년과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촛불혁명이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성공한 혁명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네. 자랑해도 될 만하고 또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구동성이죠. 그럼 우리가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서들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근데 지금 세계 시민상 예를 들었듯이 그 상의 가치는 상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걸 어떻게 이제 돋보이게 만드느냐에 이제 더 달렸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우리도 이제 한 번 더 슈퍼스타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한국이란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 경제력은 이제 쭉 치솟아서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약간 메이저급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했을 때도 가령 예술가로서
월드 클래스 지금까지 딱 한 명 나왔어요. 정경화예요. 그건 제가 아는 분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명우 씨? 뭐 훌륭한 사람인데 로컬 뮤지션이에요. 월드 클래스 예술 분야 전체 딱 한 명 나왔어요. 체육 분야에서 옛날 차범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죠? 저번 대선 때 나왔으니까 5년. 한 5, 6년 세월 우리가 문제를 봤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된다고 그럴 때도 되기도 어렵고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삿대질이나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이라고 앉아갖고 이탈하고 그렇게 안 되죠. 뒤집어 봅시다. 근데 민주당이 더러운 놈들은 다 나가서 제일 저 클린한 정당이 되더니 지지율 제일 높아. 대통령 먹어. 그러니까 파이널 루저가 있고 파이널 위너가 있는데 문재인 씨는 막 빛나서 잘나서 화려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야. 정반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솔직히 이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 똥을 싸고 힘들어. 근데 보면 파이널 위너야. 사람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요. 야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국제사회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하고 가서 악각대고 뭐 마크롱처럼 악수 대결하고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그리고 좀 약간 모질라 보여도 된다니까. 왜냐면 트럼프는 지잘난 맛으로 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혼자 성공한 사람 뭐라 그래? 그 자수성가도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잘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다 맞춰줘.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가서 자존심도 없이 왜 저래 비리비리 할까? 근데 지금 당장 뭐 미사일 제한 그 중량적 제한 풀고 뭐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위너로서 아주 절묘하게 집권 기간 내내 푸틴하고 놀아야 되고 시진핑하고 놀아야 되고 아베하고 놀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하고 놀아야 되는 그 과정에 저렇게 허허실실 허약한 것 같은데 열매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따내가는 그 모습이 슈퍼스타의 등급의 첩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아니까. 언론들은 그래요. 북핵, 트럼프 공방이 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려워져, 힘들어, 무용지물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과정들이라는 게 운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히 좋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뿐이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유엔 갔다 왔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유엔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를 사실상 저격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널드 레이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레이건은 정말 사부 같은 사람이에요. 강한 미국을 주장한 그 아젠다를 그대로 갖고 와서 대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유엔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대화, 평화. 힘은 결론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전쟁 일으킨 게 쓰는 게 아니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접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하나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개탄스럽다. 이게 굉장히 코미디적으로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북핵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막 그걸 재밌게 받아서 웃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대선의 원동력이었던 단어예요. 막말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 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개탄스럽다. 번역이 약간 좀 느낌 다른데 그것 때문에 힐러리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된 영우가 개탄스럽다예요. 근데 김정은을 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머릿속에 대선 때 승기를 잡았던 그 단어가 똑같이 매치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의도하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고요. 한쪽에서는 당근을 이렇게 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노련한 뭔가가 있더라. 네. 네. 내가 적어도 이 새날을 함께하는 마음의 연대를 느끼는 분들만에게라도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협상해서 막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문 그리고 김연아 이 정도. 박지성 선수는 원오브댐이었고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월드 클래스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죠. 김대중. 예, 김대중은 뭐 아주 조그만 촌동네 나라까지도 다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저항 정치의 산물. 한국이 불행해서 생겨난 스타였어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슬프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국정을 운영해서 좀 메르켈쯤 되는 또 오바마쯤 되는. 근데 거기는 뭐 나라의 규모나 이런 게 이제 크게 배경에서 작용을 했는데 의외로 국가의
수준, 규모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 정치인 자체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된 수가 많죠. 뭐 이 체코의 바슬라 하벨 같은 사람, 또 이건 뭐 민중혁명과 연관이 되지만 바웬사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정말 먹어주는 스타급 유력 정치인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선수를 그렇게 좀 만들 수 없나? 그러니까 퇴임 혹시 후에도 딱 되잖아요. 국제 평화 사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얼굴 되지, 목소리 되지. 사람 소박한 게 좋거든요. 어그레시브하게 맞아요, 나타나다 내서면 인기 없어요. 아, 약간 이 사람 수줍잖아요. 그리고 또 탄탄하게 안에 갖춘 거 있잖아요. 겸손과 내공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은 아니지. 근데 집권하는 동안 해서 국제사회가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쳐다보는 사람들, 교황 쳐다보고 유엔 사무총장도 한 10년이 공백기였어. 한국인 총장 때문에 없는 사람, 노바디가 돼버렸다니까. 네. 근데 구테레스는 요즘은 다 인용하잖아요. 구테레스가 뭐라고 그랬다. 그리고는 이제 뭐 미국 대통령과 몇몇 지도자인데 그런 반열에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선수. 얼마나 자랑스럽까? 일단 그 시작점이 세계 시민상 받은 거예요. 세계 시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이번에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명도가 계속 쌓이고 그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봐요.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호주 총리나 뉴질랜드 총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뭐 돌고래가 많이 나타났어. 이것밖에 뉴스가 없는데 어떻게? 캐나다도 그러니까 옷 잘 입고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우리는 분쟁의 한가운데야. 전 세계 화약고 같은 그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롤이 크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반대점에 있는 건데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북핵을 너무나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럽게 느낄 정도로 잘 해결해 버린 사람. 그런 브랜드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을 왜 슈퍼스타의 가능성으로 보냐면 지금 슈퍼스타예요. 왜냐하면 지지율 80%대를 계속 유지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런 고공 지지율의 배경을 한 번만 잘 보잔 말이에요. 뭐냐면 잘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인재 같은 사람. 이인재는 지금 코미디언으로 보지만 한창 때는 아주 똑똑하고 연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주해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자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막 하면서 굉장히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문재인은 뭐냐면 항상 열세야. 뭐 안철수가 악각되면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 정치한다고 나와서 지성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숙이고 시진핑한테도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주요 정상들하고도 다 그런 관계 맺기를 현재는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 대립을 문대트, 문대시, 문대푸가 아니라 그들끼리 하게끔 하면 우리 손을 필요로 할 때 상황을 만들어줘. 옛날 김일성이 그거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운전자론 비슷한 게 옛날 60년대 냉전 때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이 나쁜 것보다 100배는 나쁜 게 소련하고 중국이었어요. 중공이었지 그때는. 그 두 나라는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수정주의다 또 개량주의다 뭐 교조주의다 갖고 만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김일성을 그때는 우리는 박쥐라고 배웠는데 박쥐가 너무 지혜로운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둘은 싸우는데 북한은 뒤로 빠져 있는 대신 중국이 뭐 막 외칠 때 북한들은 야, 너 우리 표 좀 들어줄래? 소련이 또 뭐 막 외치고 싶을 때 또 똑같이 북한한테 이러고 그래서 등거리 외교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한 정부의 입장을 막 주장하고 내세워갖고 중국 정부하고도 불편해지고 미국하고도 투닥투닥하면 이건 정말 오리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서 존재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미중 미러 뭐 이런 그 강국들 간의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뭘 내세우냐고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소의 모습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휘날리고 아니면 트럼프의 길을 꺾고 왔노라 이러면 이건 난 불행해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없음.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밖에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알고 보면 그것도 에너지 많이 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실하는 거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앞에 저는 홍준표는 별거 없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는 의미가 정말 꼴보기 싫은데 협조도 구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 있잖아요. 사인간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 거래처 사장 정말로 만나기 싫고 막 쟤 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와줘야만 내가 돈을 벌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철수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하면 한국어로 하기가 좀 그래요. 개탄스럽다. 연민 같은 건데 깜냥이 안 된 사람이 이제 이것저것 다른 분야에 성공해갖고 이제 권력까지 갖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참 이상한 모습인데 요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가기 전에 전화로 거의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하여간 인준안 통과가 됐어요. 예. 대법원장 통과는 작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매우 상당히 큰 의미일 거예요. 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심재환이나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다 저기서 떨어집니다. 마지막 그 1차 되고 사법고시 1차 되고 2차 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DJ 집권 딱 하고 운동권 출신들 사법고시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에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건데 하물며 대법원장이 그런 시각 갖고 있으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12년 할 거거든요. 첫 임기 6년. 한 번 더 하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세균은 구렁이지. 예. 정세균은 자유한국당 만세 그래도 믿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죠.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안철수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데 문제는